전쟁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의 오영규입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공개했습니다. 이제 자동차를 굳이 소유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불러서 이용하고 반납하면 되는 세상이 올 거라고 합니다. 그런 시대를 발빠르게 대비한 현대차는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을 지어두고 자율주행차 위탁 생산을 준비하고 있죠. 어느 회사에서 개발하든 현대차가 생산하겠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현대차의 자신감이 인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인도 증시 상장을 앞둔 현대차가 인도에서 생산과 판매 모두 잡을 수 있을지, 또 자동차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한세경 교수와 현대차증권 장문수 연구위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양대 산업하면 반도체와 자동차를 꼽을 수 있죠. 근데 최근에 반도체가 참 고전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동차는 공부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현대차 실적이 3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세로 보면, 근데 하지만은 뭐 추세로 보면 좀 꺾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실적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3분기 완성차인 현대차, 기아차 실적은 계절 비수기, 아무래도 여름 휴가철 계속 비수기 탓에 지난 2분기 대비해서는 이익의 흐름 자체는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 차량 가격 상승, 그다음에 제품 믹스 개선, 그다음에 선진 시장에서의 판매 증가로 인한 또 지역 믹스 개선, 그다음에 배터리를 필두로 한 원재료 가격의 하락이 좀 추세적으로 나타나는 구간 속에서 이번 3분기 실적을 설명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초 이제 전년동기 대비 이익의 개선이라든가 수익성의 개선에 대한 방향성들은 추세적으로 좀 이어나가는 모습들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공부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잘하는 학생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자동차라고 하는 이 산업 자체가 볼륨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늘어가는 그런 산업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산업군들과는 다르게 매출액이나 이익에 대한 변동성이 사실 좀 크지는 않고요. 예. 안정적으로 코로나 이후 겪으면서 좀 부진했던 모습에서 크게 이제 벗어난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장이 한동안 관심을 가졌었던, 좀 관심이 있었던 산업군들이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바이오에 이르기까지 관심들이 아무래도 좀 이 성장을 중심으로 많이 옮겨 다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투자에 대한 매력이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맨 앞줄에 나와 있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이후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현대차 인도법인 IPO의 상장, 그다음에 주주 환원들이 이제 좀 전반적으로 섹터 안에서 좀 퍼져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면서 그간 저희들이 받고 있었던 디스카운트들에 대한 해소들을 어느 구간에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투자자들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장문수 의원님 얘기 나온 김에 이번 주 들어서 현대모비스 주가 급등세가 눈에 띕니다. 네. 이 다음 달에 CEO 인베스터 데이도 대기 중인데 네. 뭐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을 앞두고 주식 시장은 이런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나 어떤 모습들에 따라서 주가가 좀 크게 변동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는 합니다만, 최근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내는 이제 프리뷰, 실적 프리뷰들에 대한 자료들을 통해서 실적이 한 이 정도 수준은 나오겠다라는 이제 느낌들을 아마 가지고 주식 시장을 대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익이 크게 바라봤었던 수준에서 다르지 않다는 전제에는 아무래도 소위 모멘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이벤트들이나 아니면 그간 좀 관심을 가지지 못했었던 요소들이 이제 시장 투자자들에게 환기를 일으키면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현대차의 경우는 인도법인 IPO 이슈가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서베너에 있는 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고 하는 전기차 전용 공장 가동이 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전동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터리 시스템 이나 아니면 그
전동화의 그 구동계를 책임지고 있는 PE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가동도 이번 3분기 말 4분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부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들의 네. 수혜들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런 인베스터 데이를 하면서 향후 어떤 이익에 대한 기준점들을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또 소통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기준으로 싸다 비싸다에 대한 판단들을 두고 투자 매력들을 또 환기시킬 수 있거든요. 결국엔 이런 것들이 뭐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주주 환원 정책들과 결국에는 이제 매칭이 되면서 인베스터 데이에서 소통될 거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이 주가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높아졌던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모비스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자, 현대차 인도 상장을 위한 청약이 어제 끝났습니다. 근데 당초 초반에는 아주 좀 뜨뜻미지근한 느낌이었는데 한세균 교수님, 이 상장 청약 결과는 괜찮았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 인도 시장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좀 지금까지 다른 곳들과는 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가 아무래도 인구도 뭐 미국, 중국, 미국에 이어서 3대 인구 대국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뭐 인도 국민들이 전기 자동차 보유율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한 5분의 1,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성장 가능성들 때문에라도 이제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서 좀 약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번에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인도가 지금 1인당 국민 소득이 $2,000를 넘어섰다는데 그건 평균치고 워낙 또 빈부격차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매력으로 따지면은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 숫자가 엄청나다고 봐야겠죠. 네. 자, 이 상장을 인도에서 하고 다음 달 22일 다음 주에 이제 상장만 하면 되는데요. 자, 장문수 의원님, 이 상장으로 끌어들이는 자금은 어떻게 쓰입니까? 일단 시장의 기대는 주주 환원에 일부 좀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도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성들을 고려한다면 전동화를 비롯한 투자 자금으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 인도 법인의 지분은 100% 현대차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로 이 IPO로 조달된 자금들이 결국에는 좀 납입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들을 강하게 피력해 왔었던 네, 현대차를 비롯한 현대차 그룹 전반의 어떤 흐름들을 기대해 봤을 땐 이 자금 중 일부는 주주 환원에 좀 활용될 거라는 기대감들을 좀 갖고 보고 있고요.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글로벌로 이제는 좀 성장을 믿고 저희들이 지켜볼 수 있는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인도 시장이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인도 시장에 대한 성장성뿐만 아니라 이제 전동화 전환에 대한 어떤 모디 정부의 의지들, 그다음에 글로벌 어떤 생산의 거점으로 유럽이나 아니면 주변 아세안 지역을 공략할 수 있는 어떤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 이런 그 중추적인 역할들을 이제 인도 법인이 현대차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과정의 절차 속에서 어떤 그 IPO에 대한 부분들이 자금적으로는 이제 조달하는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외작의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상장을 통해서 어떤 회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장 안에서 보여지면서 좀 보여줄 수 있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현대라는 이름들이 이제 오르내리면서 인도 시장의 인도 소비자들이 이 회사는 인도에 있는 회사야, 인도 회사야, 혹은 인도에서 나고 자라고 우리가 소비하는 그런 회사야라는 어떤 국민 기업의 성격으로서도 좀 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도 좀 한편으로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상장 기업이 되면 아무래도 비상장일 때보다는 좀 공신력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홍보 효과도 있고 그런 걸 기대할 수 있겠네요. 뭐 내친 김에 상장 후에 이 국내 현대차 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최근에 좀 주가 흐름들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좀 시간을 좀 길게 보자면 사실 7월 이후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지수가 좀 망가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간 이제 좀 시장 대비 좋은 성적을 냈었던 자동차에 대한 투자 매력들이 사실 좀 이렇게 좀 흩어지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그래서 시장 대비 좀 부진한 모습들은 보였던 것도 사실인데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인도 법인 IPO에 대한 모멘텀들도 생각보다는 좀 많이 무뎌지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실적도 계속 더 잘 나올지에 대한 의구심들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3분기 실적을 바라보면서 뭐 애널리스트들 추정, 뭐 재추정, 뭐 할 것 없이 여전히 좀 단단하게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들은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이 7월 이후 이제 우려감을 가졌었던 또 하나의 축들.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예. BMW라든지 포드와 같은 글로벌 유수 회사들의 어떤 눈높이들이 낮아지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런 것들과 사실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를 같이 엮어두고 사실 보는 시각들이 이런 그 불안한 모습들을 키웠는데 다른 회사, 다른 디커플링 되는 모습들, 예. 다 변별력 있게 이익을 좀 올려가는 이제 모습들을 보면 내년 이후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투자자들의 태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지난 현대 인베스터데이에서도 언급이 됐듯이 총 주주 환원율을 기준으로 주주들에게 어떻게 보면 환원을 하겠다라고 예. 하는 어떤 의지들이 결국에는 올해의 실적이 마감되는 내년 초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배당과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과 같은 어떤 배당의 부분들이나 수급을 움직여주는 이슈를 가지고 주식시장에 영향들을 계속 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결국에는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다면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아차 자사주 매입이 있었던 작년과 올해 초에도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은 학습을 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 중 어느 구간에 주가의 바닥을 확인하고 진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될 텐데 그게 아마 이번 실적을 전후로 좀 변곡점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내년 이후라 그랬지만 내년도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네, 2달 남짓 남았고 그렇습니다. 뭐 주주하는 가장 열심히 하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지금 뭐 시장에서 인식이 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세균 교수님, 이 자동차 산업에서 인도 시장이 갖는 의미가 과거 중국만큼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마 이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규모도 규모지만 섹터가 저는 좀 다르다고 보여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자동차와는 좀 다르게 그 인도 시장에서 요구되는 그 클래스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신규 시장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했을 때는 생산성이 아무래도 안 맞죠. 그런데 지금 이번 IPO 통해서 이미 지금 인도에 3개 정도 공장이 있는데 증설을 하고 또 이제 전동화 쪽에 대한 인도의 의지도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국제 정세적으로도 중국하고 국경 분쟁도 예. 생기고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반중 정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에게는 또 그게 큰 호재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도라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 이머징 마켓 같은 현상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보고요. 이머징 마켓의 대표 주자 같은 이미지가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인도 시장이 굉장히 지금 이번 IPO를 통해서 큰 모멘텀으로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인도 이번에 인도법인 상장을 계기로 뭐 생산과 판매 양쪽에서 뭔가 좀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읽히는데요. 현대차의 현재 인도 매출 비중이 6.5%, 기아는 5.9%. 여기서 어느 정도 더 늘어날까요? 일단 뭐 시장 안에서의 성장도 보셔야겠지만 저는 이제 시장의 성장이 커지면서 기여를 또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이상의 의미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건비가 저렴한 부분들 이것들은 시간이 거듭될수록 괴리는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차들에 대한 생산 거점으로 활용될 여지들이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도 정부 자체가 친환경차에 대한 어떤 전동화 전환의 의지가 상당히 또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 거점이 또 친환경차의 생산 거점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여지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이 전동화 배터리 관련된 공장, 전기차 관련된 공장도 보유하고 있고요.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차량들이 이 유럽의 이제 소형 차급들을 대응하기 위한 어떤 수출의 거점으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도 시장 안에서의 어떤 거점 대응뿐만 아니라 그 중국과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격차들을 또 활용한 그 인근 지역으로의 어떤 생산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본다면 인도 시장이 주는 의미는 시장 안에서 인도 시장이 설명할 수 있는 자동차 수요보다는 훨씬 더 좀 큰 의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장기적으로는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혹은 아세안 지역에서의 판매 확대에 따라 어떤 성장세를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인도 시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자, 근데 인도를 뭐 굳이 나누자면 정치적으로는 중국보다 미국 쪽에 가깝고 또 중국하고는 또 상당히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자동차의 인도 진출이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국에 대한 좀 반중 정서가 강한 나라고요. 또 이제 거꾸로 친미 또 친일 이런 정서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호재인 측면이 있죠. 그리고
현대차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걸로 예.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차, 기아차 전체 지분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제가 알기로는 10% 초반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게 이제 현대차도 그만큼 인도 시장을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또 방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이런 기회를 우리가 이번 IPO의 어떤 모멘텀을 이용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하고는 뭐 저 접경 지역에서 무기 놓고 그냥 맨주먹으로 싸움 그렇죠. 한번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이 남아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게 구매할 때도 그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예. 자, 이 뭐 어떤 정치적으로는 그렇고 현대차 따라서 인도 시장에 진출할 만한 부품 기업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장문수 의원님 특히 주목해야 할 만한 곳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도라고 하는 시장만 놓고 앞서도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 시장의 수요만을 결국에는 커버하기 위한 어떤 동반 진출의 성격보다는 인도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까지를 좀 커버하기 위한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품사들이 결과적으로는 봐야 되는 이제 시야의 폭이 인도보다는 훨씬 더 높아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이 정부 자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전동화 전환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진입이 상대적으로 좀 더뎌 있는 구간에서 예. 인도 현지의 로컬 업체들과 경쟁을 또 하면서 전동화에 대한 어떤 성장에 편승할 수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좀 두각을 보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장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그래도 인도의 생산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좀 크기 때문에 흔히 알고 있는 거래되고 있는 웬만한 부품사들은 인도 시장에 진출한 케이스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굳이 예. 여기서 열거를 드리지 않더라도요. 그런 업체들이 이런 그 전동화에 대한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는 이런 부품들을 대응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뭐 투자자로서는 충분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세규 교수님, 그 인도 시장에 이미 저 뭐 좀 두각을 나타내는 글로벌 메이커들 혹시 있나요? 글로벌 메이커들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모비스라든지 뭐 서현 이화라든지 이런 이미 현대차가 진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같이 좀 진출할 수 있는 예.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시장 저변 자체가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낙수 효과가 굉장히 전반기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하여튼 인도 시장의 성장세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GM과 모빌리티 전방위 분야의 포괄적 MOU를 체결했는데요.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직 없지만은 뭐 예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장문수 의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GM과의 협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자동차 업계 안에는 좀 속설이 하나가 있는데 자동차 업체들끼리 뭉쳐서 잘 된 케이스가 사실은 거의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사례도 그랬고 최근에 뭐 있었던 사례들은 뭐 르노 닛산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텔란티스라고 하는 회사가 뿌조 시트로엔과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합병한 형태입니다. 이 기업들의 결합 구조를 보면 재무적으로 상당히 결속력이 강합니다. 합병의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각자의 지분들을 서로 사주는 자본 제휴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강한 결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결합이 생각보다는 의미가 크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좀 속된 말로 오합지졸들의 좀 조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될 때 합친다는 맞습니다. 얘기군요. 서로 가지고 있는 장점, 서로 기여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이 만들어진 조합이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하려면 그래도 규모가 좀 있는 기업들이 해야 될 거고요. 재무적으로 건전한 기업들이 해야 된다면 뭐 한 700~800만 대 정도의 생산 능력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프로젝트들을 개진할 텐데 뭐 푸조 시트로행 뭐 그다음에 피아트 크라이슬러 거기서 그런 그 거기네. 볼륨에 미치지 못했고 기술도 갖고 있지 못했고 근데 이거를 알로 다 투자하려고 한다면 너무나 큰 부담이었을 예.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지 않으려고 만들어진 조합의 성격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현대차와 GM의 포괄적 어떤 협약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재무적으로 엄청난 결속력을 주는 형태는 아닙니다. 예. 하지만 저희들이 기대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 두 플레이어가 시장 안에서 어느 정도의 보이스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GM은 지금 가장 뭐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북미에서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과 북미에서 돈을 많이 법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드 이슈 이후 중국에서의 매출이 좀 많이 줄었지만 대다수의 완성차 업체들이 이익을 중국과 미국에서 법니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위세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예. 남은 건 미국 하나인데 미국에서 유일하게 정책 결정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네고시에이션 파워를 갖고 있는 애들은 GM입니다. 다 GM하고 손을 잡고 싶겠죠. 반대로 GM이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는 전기차의
미국 시장에 전기차를 몰빵했다는 겁니다. 투자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유럽의 관세 이슈, 중국을 돌파해서 친환경차를 판매하기 위해 생산 거점을 갖고 있지 못한 부분들, 그다음에 전기차에만 집중 투자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같은 대체 구동 수단에 대한 기술들로 우회해서 전략들을 펴야 했을 때 이를 대응하기 위한 어떤 구조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들. 근데 이것들을 갖고 있는 업체가 바로 현대기아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호 간의 시장 안에서 어떤 경쟁 우위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업계 종사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이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을 좀 높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속설과는 좀 다른 결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앞서 잠깐 얘기 나왔는데 현대차의 미국 HM, GMA,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이 활용도가 궁금한데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됩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현지 생산을 굉장히 진지하게 보고 있잖아요. IRA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현지에서 직접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현대차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조지아주에 한 30만 대 생산 가능한 규모의 공장을 지금 설립한 상황이고요. 아마 이제 올 말 정도부터 해서 생산을 시작하고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가동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뭐 최근에 있었던 이슈 중에 로보택시라든지 아니면 웨이모와 현대차의 어떤 그런 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현대차가 앞으로 좀 더 그런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현지화를 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함께 조지아주에 또 같이 그런 공장들을 증설을 하면서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베이스 기지를 마련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대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정책 리스크는 GM하고 손잡으면서 완화시키고 또 미국의 생산 기지 만들면서 양당 후보, 대선 후보들의 얘기에 어느 정도 좀 부합하는 이런 행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덧붙여가지고 현대차가 도요타하고 로봇 사업을 협업을 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현대차가 지금 인수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기계장치가 단순히 자동차라는 기계장치 영역에만 머무를 수는 없고 이 로봇 산업으로 전방위적으로 좀 진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어떻게 보면은 강한 조직이 결합을 한 형태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각자가 가진 어떤 역할들을 좀 찾아내고 좀 전에 이제 GM과 현대가 결합을 하는 거와 이제 비슷한 형태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로봇 분야에서 좀 이제 협업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자동차, 기아 자동차가 자동차라는 거를 떼고 기아로 이렇게 딱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단순히 뭐 네 바퀴 달린 자동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모든 걸 만든다 이런 이미지가 강한 소프트웨어 것 같아요. 중심 비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동차라고 보기보다는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모바일 기기 같은 느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좀 더 그런 협업을 하죠.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덧붙여서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좀 살펴볼까요? 그 테슬라가 이제 이 로봇 택시를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뭐 실망이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테슬라는 운전을 보조할 수 있는 이 완전 자율주행 구독 시장 문도 열고 있는데 내년부터 중국과 유럽에 판매할 예정이라고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그 자율주행 그 구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저도 사실 이제 테슬라를 운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율주행을 하는 그 기반이 되는 AI 기술 자체가 굉장히 학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이제 시행착오를 한 2014년 정도부터 해서 많이 거쳐왔고 이제는 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신감을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그런 시장 확대를 해나가는 측면이 있고요. 이제 중국이나 유럽은 미국이나 한국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고 모든 게 조금 더 크다 보니까 이런 인식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낫지만 국내 특히 이제 도심만 하더라도 안 좋다고 하지만 사실 중국이나 유럽 상황은 더 안 좋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킥보드, 자전거, 그다음에 유럽은 또 도심도 조금 워낙 길이 좁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자신감의 표출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가볍게 한번 좀 여담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두 분은 혹시 그 운전하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는지 운전해야 되는 시간에 뭐 다른 걸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다른 거 하고 싶은 일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장문수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뭐
아깝다고 느낄 때도 있죠. 그냥 단순하게 이동을 위해서만 이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시간 동안에 업무를 볼 수도 있고요. 뭐 개인 여가를 보낼 수도 그렇죠. 있고 휴식도 보낼 수 있는데 이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효용이 단순히 이제는 이동에만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즐겁게 운전도 하고 그 기분도 느끼고 내가 직접 조작하는 조작감도 기민하게 느끼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뭐 좀 그 자동차를 소비하는 또 효용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다양해졌고 이것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세경 교수님은 뭐 대구에 이제 학교에 네. 재직하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운전하실 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네. 어떻습니까? 사실 아까도 제가 테슬라를 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이유가 그 자율주행 때문이에요. 제가 학교랑 또 제가 하고 있는 조그만 이제 스타트업이 하나 있는데 그 사이를 오가는 과정에서 하루에도 고속도로를 몇 번씩 타야 되거든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리 자체는 한 20, 30km 정도 되는데 예. 이제 고속도로 구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동하면서 업무를 봐야 되고 핸드폰을 만져야 되고 한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아. 특히 고속도로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율주행의 성능을 보고 사실 이제 결정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런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게 앞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이미 생활에 깊숙이 왔다라는 느낌. 교수님 타시는 그 테슬라 차는 자율주행 몇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사실 이제 테슬라도 2단계라고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그 4단계를 표방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법률적 이슈라든지 예, 그런 것 때문에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2단계. 운전자가 앉아 있어야 되죠. 그렇죠. 운전석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소송에서도 다 테슬라가 지금 이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로봇 택시 공개 후에 뭐 실망감이 많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양산은 2026년이죠. 양산까지 시간이 좀 더 있는데 뭔가 좀 추가적인 변화가 필요한지 어떤 것을 좀 보완해야 되는지요. 그러니까 그 실망감이 일어난 이유가 사실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핵심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지금 그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대중에 이미 노출돼 있는 그런 FSD 기능보다도 뭔가 더 개선이 됐거나 예. 뭔가 좀 더 혁신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아마도 기대를 시장에서는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면이 없었던 거죠. 다만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조금 더 화려한 면모를 보이는 뭔가 좀 슬릭한 디자인의 네.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옵티머스 나타나서 보여주고 뭐 이런 좀 쇼맨십에 가까운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이제 일론 머스크 CEO의 성향 자체가 그런 네. 좀 그 세리머니나 쇼맨십에 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반향으로 좀 떨어진 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하여튼 로봇 택시 양산된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어떤 뭐 좀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양산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세요? 테슬라가 밝힌 부분들은 계속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한 건 26년, 27년을 타겟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 이것들이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인 합의 위에 이런 기술들의 경제성 확보가 결국에는 이루어져야 결실을 맺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현실성 있게 와 닿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로보택시 이벤트에 실망을 했었던 뭐 부분들이 뭐 기술이나 디자인에서의 보여지는 뭐 한계라든지 뭐 더 알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에서도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결국에는 보여줘야 이 예. 로봇택시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이벤트 안에서 상당히 좀 제한된 공간 안에서 어떻게 사업을 꾸리고 어떻게 그 마일당 1달러도 안 되는 비용으로 사람들을 실어 나를 건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 운영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나오지 못했던 것들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자체 양산도 상당히 좀 중요하겠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 구조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궁극적으로는 좀 끌어내는 것들이 조금은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사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화려한 쇼로 보여지는 것보다 좀 더 비판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좀 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관련해 가지고 그 로보택시 국내에 직접 수혜주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 진짜입니까? 사실 수혜주는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면은 아마 되게 실망스러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누가 수혜를 보나요?라고 얘기했을 때 현대차요, 기아차요, 현대모비스요, 하나 GM요. 말한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밑빠진 독처럼 보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투자 회수까지의 기한이 뭐 테슬라 같이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얘기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다가올지도 모르는 뭐 몇 년 뒤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일각에서는 2030년에도 과연 레벨 4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던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건비라든지 개발 비용들이 계속 집행돼야 되는 입장에서는 누군가 계속 어딘가 돈 들어올 구멍이 있는 그런 기업들만 이 사업들을 계속 중심에 두고 개진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 뭐 폭스바겐이나 포드가 엄청난 비용을 들였었던 아르고 AI라는 회사가 예. 있습니다. 몇 조 원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회수 어렵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접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남아있는 기업들도 앞으로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사실 바라보시는 게 최근 투자자들의 스탠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이어야 되고 이 기술들을 충분히 사업 모델로 승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기업들에 저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큰 기업들이 단단한 어떤 재무적인 체력들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으로 이런 투자들을 계속해서 개진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수혜주를 찾고 대하는 좀 태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도 마치 우리 AI 빅테크들 수익성에 대한 수익 모델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서 제기된 것처럼 이것도 돈 버냐 이것을 확신을 시켜줘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예. 자, 현대차 이 아이오닉 5에 구글 웨이모 자율주행 기술을 합친 아이오닉 5 자율주행 택시 이걸 또 만든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기술적인 수준에서 놓고 보자면은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웨이모랑 합쳐진다고 해서 뭔가 갑자기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미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예. 각자의 어떤 자율주행 모듈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웨이모가 테슬라랑 함께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쪽에서 이제 2대 산맥이죠. 그런 웨이모랑 손을 잡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대차가 이제 독자적으로 하고 있던 자율주행보다 훨씬 더 좀 앞서 나가는 형태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확보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페니트레이션 할 수 있냐 하는 거는 단순하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좀 전에도 말씀 주셨다시피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적인 예. 측면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실제로도 지금도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상당히 많은 우한이나 이런 데서는 아예 이제 운전자가 없거나 아니면은 그냥 셀프 모니터링만 하는 수준의 그런 자율주행 택시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운행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예정상으로는 내년 말 정도부터 해서 직접 이제 생산을 하고 그 후년도부터 해가지고 양산을 하겠다는 뭐 계획을 나와 있는데 이제 실제로 그게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POC 개념이 아니고 그 운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거는 기술적인 관점보다는 규제라든지 여러 그런 측면들에서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아무튼 근데 아무튼 이 현대차 이 보면은 마치 TSMC 같아요. 뭐든지 웨이모든 뭐든지 소프트웨어 가져와라. 우리가 자율주행 맞춤 차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식의 파운드리 사업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사업 규모나 사업성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장문 씨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저희는 그 국내 언론이라든지 뭐 분석 자료에서 이러한 그 협업들, 앞서 말씀드렸던 뭐 GM과의 협업, 도요타와의 협업, 웨이모와의 협업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주체를 현대차 그룹으로 놓고서 보는 경향들이 강한데요. 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쉬울 게 없는 집단으로 아마 생각이 되실 겁니다. GM도 미국 안에서 정치적인 강점을 갖고 있고 그렇죠. 도요타도 로보틱스에 대한 강점들을 그간 많이 쌓아왔었고 또 웨이모 같은 경우도 그 글로벌 2위의 자율주행, 1, 2위를 다투는 자율주행 업체인 입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손을 잡고 할 만한 업체들은 상당히 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들 중에서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를 우리가 활용해서 기술적으로 입히겠다라고 하는 건 분명 이 다른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의 경쟁 우위들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점인 거고요. 이 자동차라고 하는 이 하드웨어 디바이스 자체가 일반 우리가 휴대폰, 스마트폰이라든지 다른 것들보다는 훨씬 뭐 제도적이거나 규제 관점에서나 혹은 이해관계 측면에서 얽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용이라든지 세금.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그 작게 컨테이너 선에 실어 갖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제조품들과는 다르게 그 나름 각 국가마다 헤게모니가 있고요. 그 헤게모니 안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플레이어들과의 연합 안에 이 현대차 그룹이 들어가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뭐 단순히 전기차의 형태를 자율주행차에다 제공해 준다라는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 미국 시장에서 그 차량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추가적으로 사업 모델로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대차가 향후에 좀 더 좀 좋은 입지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효과들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표면적으로 협업이 주는 것보다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좀 크게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눈에 확 띄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뭐 현대차가 로보택시 양산하지 말란 법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이제 갈 거라고 보고요. 당연히 시기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쪽이 규제 쪽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를 하는 예. 이유도 사실은 그런 규제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언제쯤 우리가 그 본격적인 양산을 할 수 있냐는 단순히 이제 기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아까도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결국 그 합의의 문제가 좀 있어요. 예. 택시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이거를 누가 어떤 사람의 책임으로 그렇죠. 할 거냐 네. 하는 이런 이슈들은 사회적인 합의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단계별로 지금도 뭐 일부 지역에서 계속 일종의 POC 개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분명히 이제 시장에 안착을 하게 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점이 현대차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2026년경부터 본격적인 양산할 수 있냐 하는 거는 조금 더 두고 지켜봐야 될 봐야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뭐 파운드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파운드리 사업도 하지만 또 현대차는 자체적인 자율주행 기술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상충되는 파운드리라고 배우기에는 좀 상충되는 건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 현대차 그룹이 정의선 회장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회사의 모토를 제조, 오토메이커에서 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의 자동차를 가급적 싸게 많이 만들어서 이익을 많이 남기겠다는 그 제조 기반의 어떤 DNA를 많이 떨쳐내고요. 물론 이제 그게 기반이 되겠습니다만 이 차량을 결국에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정의된 어떤 스마트폰, 바퀴 달린 스마트폰처럼 바꾸면서 예. 여기에 이 구동 방식을 전기차로 바꾸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을 입히고 서비스 관련된 비즈니스를 입히면서 이와 관련된 수익 모델들을 창출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42-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인수했고요. 그다음에 모셔널이라고 하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결국에는 이제 증자통에 회사를 품었습니다. 글로벌 넘버 4 수준의 자율주행을 가지고 미국 몇 개 주에서 예. 이런 로보택시 관련된 파일럿 테스트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진보돼 있는 어떤 기술 수준들을 바탕으로 지금 이러한 그 부술들을 계속 이제 엮기 위한 과정들의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는 저희들이 뭐 지금 떠다니는 어떤 단어들 중에서 키워드들 중에서는 로보택시라는 말이 아마 가장 뭐 듣기 편하실 예. 수는 있겠지만 이 차량 바퀴를 운행하는 것을 가지고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 모델들 이 차량을 비롯한 이런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서비스로 제공해주기 위한 사업 모델들로 결국에는 바꿔가겠다라는 게 지금 현대차 그룹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 전략적인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씩 기술적으로든 어떤 뭐 사회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인식을 좀 더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됐든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차량에다가 하나씩 애드시키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현대차는 그동안 이제 벼락치기를 한 게 아니라 아주 꾸준히 공부를 해왔다는 느낌이 드네요. 어떤 이 시대의 변화, 뭐 기술의 전환에서. 그럼 현대차도 앞으로 자동차 현대모터스에서 모터스 떼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사업 체제를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제조부가 매출 부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매출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예. 솔루션 모빌리티 관련된 솔루션 비즈니스 모델 가져가겠다. 로보틱스 가져가겠다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현대차 그룹이 그리는 큰 그림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뭐 매출 비중에서 절반밖에 안 되는 자동차를 회사 사명의 헤드라인으로 걸 필요는 없겠죠. 그런 의지를 더 적극적으로 피력한 게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기아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재미있는 얘기 들어봤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은 전기차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텔란티스의 CEO가 파리 모터쇼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어질수록 이제 내연차와 전기차 모두 개발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궁극적으로 전기차 시대를 빨리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업체들을 쭉 열거해보고 줄 세워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줄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줄을 세우냐면 전기차 투자 누가 적극적으로 했어? 라고 하면 뭐 테슬라나 BYD 같은 업체들이 맨 앞에 있을 그렇죠. 거고요. 그 앞에는 유럽계 브랜드들 중에 뭐 폭스바겐 같은 업체들이 있을 거고 현대차 그룹도 제법 앞에 있고요.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게 GM 포드 같은 북미계 브랜드, 그다음에 조금 뒤늦게 따라오고 있는 유럽계 브랜드, 저 뒤에는 아마 일본계 브랜드들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브랜드들이 공통적으로 전동화의 투자 집행을 이미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컵에 물을 따라 놓고요. 이것들이 엎질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네, 내연기관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건 맞죠. 지금만 보면은요. 하지만 이미 투자 집행했던 이 전동화와 관련된 이런 투자 건들이 회수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늦었던 도요타도 빨리 가고 있는 테슬라나 BYD도 다 불편한 사실일 그렇죠. 겁니다. 상대적으로 좀 처져 있다고 평가되는 스텔란티스 CEO조차도 전동화에 대한 전환들이 우리한테는 재무적으로 이러한 영향을 준다라고 충분히 이렇게 피력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소통을 할 정도면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대로 빨리 전환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들을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동화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는 시대적인 요구라기보다는 이제 또 완성차 업체들조차도 이제 돈이 안 벌리는 전기차가 아니라 이제는 가야만 하는 전기차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차피 전기차는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이슈 이것 때문에 좀 심지어는 이번 주에 열린 국정감사 도마위에까지 올랐습니다. 공학자로서 솔직한 의견을 주신다면. 예, 그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항상 있어왔던 진통의 한 과정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걸 객관적인 팩트들만 놓고 우리가 나열을 해보면 사실 전기차의 이런 화재 이슈가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을 만한 이슈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어떤 임팩트들이 신기술이고 그러니까 미운 놈 돌 한 번 더 맞는다고 신기술이다 보니까 좀 더 주목을 받았던 측면도 있고요. 또 하필이면 이번에 좀 대형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들 때문에 많이 부각이 됐죠.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이성적으로 객관적인 팩트들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까지 우리 전기차를 걱정을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항상 신기술이 나오면은 거기에 이제 네거티브한 측면들의 이슈들이 떠올랐어요. 예를 들면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우리가 그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어떤 프라이버시 이슈라든지 예, 최근에는 뭐 그렇죠. 딥페이크 같은 AI 관련된 이슈라든지 그런데 결국은 다 극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뭐 필요에 의한 게 아니고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기차 캐즘 얘기도 나오고 뭐 전기차 수요도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차가 선방한 배경엔 하이브리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기차 수요가 다시 살아난다면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가 조금 주춤은 할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하이브리드도 결국 배터리를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전기차 시장이 결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전기차를 꼭 타야만 하는 어떤 편의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전기차가 시대적 사명감 때문에 타야 되는 분도 있지만 결국은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나한테 충분히 합리적이어야 되고 충분한 그렇죠. 편의성을 줘야 예.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지금의 이제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를 급격하게 대체할 수 있느냐 하면 약간 그 부분은 좀 갸웃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또 전기차로 전환이 된다기보다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하이브리드도 공존을 하고 이제 점진적으로 전기차의 비율이 올라가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20세기 초에 이제 자동차가 양산되기 직전까지는 뭐 마차하고 같이 다니는 게 그렇죠. 상당히 오래됐죠. 오랜 동안 그랬던 것 같은 그걸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장문수 의원님. 테슬라가 이제 이 실적과 로보택시 실망감으로 주가가 좀 주춤해서 우리 서학개미들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 반등 기회는 있다고 보시는지요? 주가 반등 기회는 있다고 보셔야죠. 왜냐하면 일단은 뭐 많이 빠지면 또 올라갈 기회들을 예. 모색해야 되고요.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구간에서는 어느 구간에 진입했을 땐 나쁜 이슈에 되게 민감하게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주가 관심에서도 멀어지고 주가가 많이 빠지면 또 좋은 이슈 하나에도 되게 민감하게 주가가 움직일 그렇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긍정적인 뉴스에 좀 더 민감하게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는 구간에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 뭐 캐즘에 대한 우려들은 내년에 유럽에서의 환경 규제 강화, 그리고 저렴한 전기차들의 시장 구색의 다양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내연기관의 모델 구색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더 어떻게 보면 이제 간택당할 수 있을 그런 상황들로 전개될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들은 일부 좀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보는 하나의 축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뭐 로보택시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눴습니다만 분명히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은 있었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테슬라만이 모든 레거시의 완성차 업체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들고 나와서 예. 설득시켰고 결과적으로 이것들을 현실화시켰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제 로보택시도 그렇고 옵티머스로 대표되는 이제 예. 로봇들도 그렇지만 이런 일련의 어떤 새로운 변화들과 이것들이 지향하는 어떤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완성차 업체들한테는 신선한 자극이 되고요. 이런 자극들이 시장 안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투자자들이 느낀다면 결국엔 그것들이 뭐 소위 말해 밸류에이션의 상단을 또 높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부터 어떤 규제가 강화되고 시장의 어떤 다양성들, 수요에 대한 회복들이 있는 구간에선 테슬라의 이익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시장 안에서 설득을 해나가는 어떤 과정들 속에선 이런 멀티플, 밸류에이션이 조금씩 상향 조정되는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주가에 대한 방향성들을 좀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유럽연합 EU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뭐 대폭 높인다 이런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한테 호재가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호재라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안에는 되게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좀 엮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유럽 안에서 관세를 높인 것이 현재 있는 업체들의 경쟁력을 담보시켜주는 이벤트는 저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산 저렴한 배터리가 넘어와줘야 전기차가 못 들어오는 구간 동안 현재 있는 브랜드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렇죠.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줄 수 있을 텐데 전기차뿐만 아니라 어떤 중국에서의 뭐 그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한 유입들을 결국에는 막는데 이런 이 관세 이슈들이 개입을 하는 부분들이라서요. 오히려 시간을 버는 동안 골맞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국내 배터리 업체라든지 서플라이 체인들은 여기서 좀 유리한 곳에 갈 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이렇게 넓혀놓고 본다면 중국 업체들의 진입 속도를 오히려 더 빠르게 한 부분들이니까 그 안에 충분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가 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가능해진다고 한다면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호무역만으로 뭐 모든 것이 다 이 경쟁력이 살아나는 건 아니죠. 그 자체 경쟁력이 있어야만 그 보호무역도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자, 현대차 그룹이 내년 선보일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 EM, 전기 승용과 ES, 목적 기반 모빌리티. 이건 뭡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아이오닉 5라든지 EV6 같은 뭐 대표적인 지금 전기차 모델들에서 사용되는 그 EGMP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었어요. 예. 이 플랫폼을 좀 더 고도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듈형 아키텍처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어떤 목적별로 그런 승용용 아니면 이런 B2B용에 적합한 그런 구조의 플랫폼을 제안을 한 거고요. 이제 기존의 EGMP는 어떻게 보면 그 모듈, 배터리를 모듈화해서 그 모듈들을 좀 더 레고 블럭 쌓듯이 해서 다이나믹하게 하겠다라는 측면에서만 유연성을 좀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번에 그 EM 같은 새로운 플랫폼은 이제는 SDV라고 소위 부르는 그 소프트웨어 중심의 그런 그 자동차들이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디스플레이부터 해서 그리고 또 이제 개방감이라든지 디자인의 좀 자유도라든지 이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좀 새로운 아키텍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이제 또 그 IMA 기반으로 해서 두 가지 플랫폼 형태로 나눠서 승용용 그리고 이제 그 B2B에 적합한 어떤 상용 멀티 목적의 자동차들을 위한 용도로 만들었고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높은 강성을 그 샤시 쪽에서 가져감으로 해가지고 이제 무게를 좀 줄일 수 있는 뭐 B필러도 없앨 수 있고요. 공간도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단순히 샤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실내 구조부터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어떤 OTA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좀 새로운 아키텍처를 정의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단순히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고 우리가 좀 그렇죠. 시각 교정을 하고 봐야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이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이 전기차 수요가 아무래도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약간 리스크가 될지 기회가 될지 헷갈려요. 이 전기차 수요 부진을 지금 많이 걱정하는데 또 트럼프가 된다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합니까?
글쎄요, 이게 참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와서 누가 되는지에 따라 득과 실을 나누는 거는 이제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투자자라면은요. 왜냐하면 처음 바이든 그 대통령이 후보에서 사퇴를 할 때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아졌다거나 아니면 해리스 지지율이 높아졌다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시나리오를 통해서 어떤 업체들이나 어떤 산업들이 득과 실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이게 생산성 있는 고민들이었다고 한다면은요. 지금은 지금 이제 흘러왔었던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흐름에 따라서 주가는 대부분 그런 것들을 감안한 수준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대선 이후의 흐름들이 지금보다 나아질 건지에 대한 판단들을 하고 투자에 진입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될 거라는 우려감들을 갖고 시장은 좀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공화당 텃밭의 배터리나 전기차에 대한 투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던 그렇죠. 점들을 본다면 과연 트럼프가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라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 대선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는 뭐 여러 가지 블러핑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제 훌륭한 사업가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러한 그 투자에 대한 유치, 뭐 방향성들을 지금 무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뭐 여러 가지 이슈도 많지만은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 그리고 또 기대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동차 산업은 큰 전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차도 잘 만들어 팔아야 하고 미래차 개발에서도 뒤처지면 안 되는 상황이죠. 인도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나 중국의 위협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